주식 대가들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. 주식은 타이밍을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? 타임을 산다 그러죠. 성장하는 기업 ROE가 뭐 15%, 20% 나면 그 주주의 목만큼 그만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기업이 알아서 성장하면서 주식이 다 그걸 또 따라간다는 거죠, 주가가. 제가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정말 필살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. 평생 주식을 하시면서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은 그 6번의 기회를 다 잡으실 거예요. 자,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차트에 디폴트 값으로 5일, 20일, 60일, 120일, 200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월봉을 잘 보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주식의 고수랑 만나서 지금은 월봉이 어떻고 하니까 오, 월봉을 보느냐고 얘기하는데 월봉도 있고 분기봉도 있고요. 연봉도 있습니다. 근데 연봉을 보면 그 회사의 과거 펀더멘털이 쫙 보여요. 이게 연봉이거든요. 자, 연봉을 보면 5일 이평선이 5일이 아니죠. 5년 이평선이죠. 저 밑에 빨간색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10년 이평선이에요. 제가 200년치 뭐 볼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저걸 갖다가 10년치를 했는데, 자, 10년치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세요. 10년치에 제가 저 숫자가 전부 다 10년 평균값을 낸 거예요. 2000년도에 718, 2002년도에 722, 그리고 2008년도에 1039. 1039 깨고 892 갔다가 올라왔으니까 밑골이 쭉 달렸죠. 그죠? 그 2009년 3월 달에도 보면 다시 한번 1000을 깨는 듯 하다가 올라오면서 밑골이 달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세요. 2049가 10년 평균인데 밀렸다가 올라와요. 코로나 때 2131인데 1430 갔다 올라오고. 자, 이번에도 10년 평균선이 얼마냐면 2289예요. 2289. 2150 갔다가 싹 올라왔죠. 자, 이 10년 평균선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주식 대가들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. 주식은 타이밍을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? 타임을 산다 그러죠. 성장하는 기업, ROE가 뭐 15%, 20% 나면 그 주주의 목만큼 그만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기업이 알아서 성장하면서 주식이 다 그걸 또 따라간다는 거죠, 주가가. 그런데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요.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, 그리고 저도 약간 보니까 느긋한 면도 있지만 되게 또 급한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더 빨리 좀 돈 벌고 싶은데, 자, 다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미래에 성장하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자, 코로나 때 보세요. 1430까지 빠졌다 했잖아요.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저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1430이었던 때가 언제지? 2009년? 이야, 2009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우리나라 기업 성장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. 시간을,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. 지금 주식을 사면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, 이렇게 경제 위기라든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빠져주잖아요.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. S&P 500이 3,300 갔다가 2,200 코로나 때 빠졌잖아요. 2,200이야? 이때가 언제지? 2016년 주가였어요. 와, 2016년부터 17년, 18년, 19년, 20년, 21년, 20년까지 그동안에 플랫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. 그런데 이 4년치를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어?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얼마나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거슬러 올라가서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거슬러 올라가서 산 요 갭은 빨리 메꿔져요.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막 주식 사거든요. 그래서 저 10년 평균을 깨잖아요. 빨리 올라요.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도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.
우량 자산의 가격이 내재 가치를 밑돌게 되면 빠르게 회복한다고.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? 네. 옆에 서 계신 거 보니까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자, 우리가 이제 평균 개념을 좀 알고 오늘 돌아가시는 걸로 해서 지지난주에 방송 나왔죠? 네. 경제일꾼에서 물어봅니다. 저랑 다른 분들한테 내년 요맘때 환율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딱. 저 혼자서 박세익군 내년 가장 낮은 환율 전망. 제가 1150원에서 한 1230원? 했더니, 그렇게 좋게 보냐고. 근데 제 머릿속에는, 아니, 20년 평균이 1121원이고요. 10년 평균이 1140원이에요. 그리고 환율 보세요.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왔다 갔다 하는데, 왜 내년에도, 어떻게 내년에도 1,400원을 유지할 수 있지? 내년 1년 뒤에도. 98년 5월 달에 우리나라 한창, IMF 때 한창이었을 때 1,470원에서 딱 6개월 뒤에 1,147원 갔고요. 2009년 3월 달 1,597원에서 딱 1년 뒤에 1,126원 갔고요.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1,299원 찍고 그러고 나서 딱 8개월 뒤에 1,080원 갔어요. 근데 내년에도 계속 환율이 저 위에서 고공행진하면서 1,400원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시그마 3에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. 네, 정말 일어나기 힘든 확률. 그래서 저는 가장 일어나기 쉬운 평균을 얘기했는데, 정말 박전무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? 유가도 마찬가지예요. 유가의 평균이 72.5불이에요. 근데 유가 저 130불 가잖아요. 200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. 130불만 가면 200불 간다고 얘기해요. 골드만삭스에서도 저는 전망이 나오고, 낮은 확률을 얘기할수록 맞으면 명성을 얻고 틀리면 그만이에요. 그 사람들은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중한 돈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. 평균치가 얼마인지 보세요. 회복했죠, 다시. 근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130이 아니라 또 200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. 그때 그 공포로 형성된 그 주가 바닥이 깨질 것 같습니까? 깨지려면 유가가 130불 넘어야 돼요. 자,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시면 되고, 금리가 내년에 계속 4%대 그렇게 유지되면 어떨까요?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이게 부동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건데,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. 저 빨간색이.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년에도 4%대 계속 머물고 있다고요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10년물 국채금리 내년 요맘때까지 2.5%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. 쭉. 저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. 위로 치솟고 있는 저 파란색 선이 뭔지 아세요? 미국 정부 부채 규모예요. 31조 달러예요. 우리나라 돈으로 4경이고요. 4경인데 4%의 이자면 4,4,16 해가지고 1,600조라는 이자와 원금을 계속 돌려줘야 돼요.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저렇게 금리를 낮추어 갔었고요.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페드가 지금 이연 수요가 폭발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누르면서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내년에 혹독한 경제 침체가 오니까 제발 돈 빌려서 뭔가 투자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죠. 네, 금리를 눌러야 미국은 저 국채가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. 계속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새로 발행해서 갚아줘야 되죠. 차환 발행해야 돼요. 근데 금리가 저렇게 높잖아요. 저 4%대로 발행해야 돼요.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고공행진할 거다. 굉장히 낮은 확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. 굉장히 낮은 확률. 네. 지금 빠지는 패턴이 1980년, 81년, 82년 그때 물가 공포 때 S&P 500이 28% 빠지는 그때 81년, 82년 차트예요. 그리고 흐릿하게 나오는 게 최근 22년 S&P 500 차트입니다. 빠지는 패턴은 비슷해요.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안 변하기 때문에. 고점 대비 빠진 거 비슷하고요. 김영희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거죠. 결국은 GDP 따라간다.
GDP가 살짝 꺾였을 때 81년 그리고 82년 꺾였을 때 주가도 살짝 하잖아요. 근데 결국은 GDP 따라 다 올라갔어요. 근데 중간에 무슨 외생적인 변수가 생기면 또 저렇게 벌벌 떱니다. 떨다가 결국 GDP 따라 다 올라가잖아요. 저 GDP가 내년에도 보면 1.7%에서 뭐 2몇 % 이렇게 돼 있고, 내년에 미국 대통령 3년 차례잖아요. 3년 차마다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미국의 수익률이 22.34? 아니, 왜 저렇게 높을까? 저 차트는 제가 한 5년 전에 캡처했던 차트예요. 2019년도에 트럼프가 2016년 당선돼가 17년 1년 차, 18년 2년 차. 19년도에 정말 저런 수익률이 나올까? 2018년 연말에도 금리 9번째나 올리고 미국 주가가 박살나고 연말에 2019년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. 그런 와중에 과연 이번에도 3년 차에 주가는 올라갈까? 2019년도에 어떻게 됐었죠? 미국 S&P 500 28.8% 올라갔잖아요. 그죠? 이번에도 바이든 내년이 3년 차예요. 한번 기대해 보세요.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, 저는 아니 어떻게 3자 있었던 해는 왜 차이나 스토리, 중국 관련 주식, 뭐 케미칼 이런 것들이 왜 좋았을까? 93년? 그때 93, 94. 그리고 2003년부터 4, 5 차이나 스토리. 2013년 14, 15 아모레퍼시픽부터 해가지고 뭐죠? 우리나라 음식료 소비 뭐 희한하네. 차이나 스토리. 내년에 2023년이에요. 아, 왜 그런가 봤더니 2차 해 11월 달에 공산당 대회가 있고 거기서 10년 차기 지도자가 또 결정이 되죠. 아, 그러고 지도자가 되면 또 경기 부양 막 이런 거 하면서 항상 3차 해가 주식이 좋았구나. 그래서 다우지수 20몇 프로, 13%, 25%, 26% 과연 내년에는 몇 프로 올라갈까? 자, 이런 거 봤는데 내년에 마이너스 15%, 20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? 과연 확률적으로 우리나라예요. 똑같이 우리나라 83년 마이너스 4.79 했어요. 근데 뭐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랠리가 나오는데 93년 27.6%, 2003년 27%, 2013년 지수는 안 좋았어요. 왜냐하면 중후장대 기업들이 안 좋았으니까. 근데 13년, 14년 엄청나게 화장품 랠리가 그때 10배씩 나던 그런 차이나 스토리가 됐습니다. 하여튼 내년도에 기대가 됩니다. 그동안 이 시진핑 연임한다고 방역을 무리하게 했었잖아요. 이제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, 피벗 ISM 제조 50 깨졌어요. 과거에도 50 깨졌을 때 요때 2019년도 18년, 19년, 20, 21, 22거든요. 왜 2019년도에도 금리 올린다고 해놓고는 왜 말을 바꿨을까? 왜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 금리를 3번이나 내렸을까? ISM 제조업 지수가 딱 50 깨졌을 때예요. 이번에 50개 깨졌어요. 그래서 너무 페드가 얘기한 대로 내년 뭐 3월, 5월 달까지 4.5에서 뭐 5.25까지 올리고 믿지 마시라는 거죠. 네. 지금 이제 7.1까지 빠지고, 네, 페드 터미널 레이트도 많이 바뀌었고, 그때 당시에 10년물 국채금리에 빠지고 뭐 그런 모습들. 2019년도에 왼쪽에 EPS 하나도 안 올랐어요. 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냐면 2019년도에 그래도 미국 기업은 이익 성장이 되게 높아서 올라간 거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. 2019년도에 EPS 그냥 플랫했어요. 처음에 빠지다가 그냥 플랫하게 끝났어요. EPS 1% 올랐어요. 근데 주가가 28.8%, 오른쪽에 보면 PER이거든요. 멀티플이 쫙 올라가요.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. 3.2 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1.5까지 빠지니까 그냥 멀티플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저리 올라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,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. 지금 벌써 주가가 이거는 또 분기 차트예요. 분기 차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5분기 연속 빠졌습니다. 작년 6월 25일 날 고점 치고 나서 작년 3분기, 작년 4분기, 올해 1분기, 2분기, 3분기까지 지겹도록 빠져가지고 지금
살짝 양봉 나오고 있어요.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빠지고 그러고 나서 살짝 처음에 양봉이 적다가 갈수록 커지죠. 네, 저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. 지금 내년에 그냥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보낸 내년 예상치입니다. 2250에서 2920. 저번 저점 2150은 안 깬다는 그런 부분이고요. PBR 2750. 요 부분이고요. 제가 재미난 거. 자, 이 차트 쌍봉 치고 지금 빠지고 있죠. 쌍봉 치고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올랐다가 또 저러고 있어요. 자, 1년도 안 돼서 60%나 빠졌어요. 빠졌다가 최근에 올랐다가 저러고 있는데 이 차트 보고 이거는 나는 사고 싶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. 사고 싶다. 자, 아니야. 저 차트 봐서는 좀 이따가 사야 될 것 같아. 네. 그리고 저점 한 번 더 깰 것 같아. 한번 깰 것 같아.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죠, 그죠? 자, 이 종목이 뭔지 아세요? 우리 원앵커. 네. TSMC예요. 제가 투자는 심리라고 얘기해놨어요. 워런 버핏이 샀다는데? 나 TSMC 좋은 거 알고 나도 살려고 했는데. 그죠? 나도 이번에 살려고 막 쪼우고 있었는데, 확 올라가 버렸어요. 그 워런 버핏이 샀다니까 좀 사고 싶죠. 네. 채권 시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막 언론에서 막 돈 맥경하면서 뭐 엄청난 이제 신용 위기 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. 돈이 철철 넘쳐나고 있어요. 그 정기 예금에만 800조라는 자금이 이걸 투자를 해 말아야 돼. 부동산 시장 그렇게 막 줄 서서 집 보러 다니더니 갑자기 싹 없어졌죠. 심리예요, 심리.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저거는 팔고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니나? 이제는 워런 버핏이 샀다니까 조금이라도 빠지면 그죠? 막 사고 싶잖아요, 그죠? 네이버예요. 네이버. 제가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가 46만 5천 원 갔다가 지금 18만 원? 예,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옛날에 네이버가 이제 강남역 빌딩이라고 얘기했는데 네이버 삼성동 아이파크 46억 5천 하다가 지금 18억 정도, 18억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사고 싶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저 초록색 차트가 뭐겠어요? 초록색 점점점점 10년 평균이에요. 10년. 자, 10년 평균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잘 보세요. 2018년 말 금리 공포, 2019년도에 자회사 라인이 계속 부실해가지고 네이버는 안 돼. 라인 때문에 안 돼.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최근에 3년 여러분들이 네이버 쓰시잖아요. 전자선거래 쓰시잖아요. 그죠? 네이버. 근데 제가 보면서 네이버가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 나오는 거 제일 좋아해요. 근데 그저께 얼마 전에 웹툰 기사 보셨죠? 우리나라 웹툰이 이제 일본의 만화를 뛰어넘고 있다. 그는 뉴스 보면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? 가슴 벅찬데 주가는 10년 평균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. 네이버가 10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? 그죠? 근데 과거 10년의 평균으로 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네. 자,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? 제가 작년에는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 하나 있다 했잖아요. 작년 하반기에. 이제는 주식 좀 쉬어야 됩니다. 얘기할 때도 그래도 이런 기업이 뭐 집 팔아서 사고 싶다. 외국인이 50몇 프로 들고 있다가 계속 때려가지고 37%까지 지분 빠지면서 KTNG였었죠. 네. 저희 고객분들도 주식 다 팔고 나서 그래도 박전무 현금 들고 있는 게 맞아 하는 분한테 그러면 KTNG 10억 사놓고 계세요. 실제로 10억씩 13억씩 막 이래 샀어요. 한 종목을 그냥. 가끔씩 보면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요.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.
그렇다고 뭐 집 팔아서 사지는 마세요, 절대. 네, 그 정도로 매력적이다. 네, 그런 표현입니다. 그 정도로. 집 안 팔리잖아요. 그죠? 집 지금 팔리지도 않으니까 진짜 집 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. 자, 다들 옛날에는 샌프란시스코 보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잖아요. 저게 왜 골든 게이트지? 다 금 찾으러. 그죠? 금을 캐가지고 한몫 잡으려고. 유럽에서 막 넘어오고, 그 콜로라도 로키산을 넘어서 막 넘어오고. 그때 누가 돈 벌었다 그랬죠? 청바지 장사가 돈 벌었다 그랬잖아요. 제가 요즘 증권사들 보면요. 야, 참 보니까 증권사가 이제는 해외 주식도, 그리고 ETF에다가 곱하기 2배짜리, 그리고 해외 주식 살려면 뭐 해야 되죠? 환전해야 되잖아요. 그죠? 환전은 옛날에 은행만이 먹던 밥그릇이잖아요. 그 은행의 밥그릇까지 다 이 증권사가 이 주식 통해서 올라가는 거, 떨어지는 거, 고객이 돈을 벌던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 옆에서 금을 찾든 안 찾든 청바지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주식 보면요.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. 네. 얼마 갔었냐면 16만 7,500원 하다가 작년 3월 달에 지금 뭐 8만 9천 원, 7만 원 살짝 깼었는데, 그런데 이런 주식을 볼 때 항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,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, 그런 걸 보면서 보시면 되고, 또 10년 평균 저기서 놀고 있죠. 그죠?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번에 혹시라도 주가가 한 번 더 빠진다? 이랬을 때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우량한 기업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, 지금 가격이 얼마지? 네, 내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는지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질문 받아야 되죠? 질문은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. 네. 예, 질문을 시간상 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김희재님께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.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. 하셨습니다. 네, 저는 우리가 실제로 밸류에이션 하지만 솔직히 밸류에이션 또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왜냐하면 유진 파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정보는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주가, 부동산 다 거래가 잘 되는 자산에는 다 내재가치 비슷하게 가격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. 형성되어 있는데 대중들의 공포감과 그 다음에 그 탐욕, 그것만 보면요. 지금 내재가치 대비 싸졌다, 비싸졌다를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그걸로 이제 판단해서 10명 중에 7명, 8명, 9명이 다 막 이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면요. 내재가치보다 비싸져 있겠구나.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이런 게 얘기 듣고 하니까 잘 안 맞잖아요. 그죠? 애널리스트들도 그 대중의 분위기와 시세에 휩쓸려서 이제 가격을 적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주변의 분위기 보고 하십니다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관적인 분위기는, 내년도에 하여튼, 한 15% 정도 이상의 주가 수익률은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많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상저하고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죠? 예,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. 상저하고야?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지네? 그러면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싸게 5월, 6월 전후로 싸게 살 기회를 줄 것 같습니까? 아니, 내 하반기 좋다면서요. 다 내년 하반기, 내후년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친절하게 그렇게 좋아질 때까지 주가가 싸게 거래되다가 올라갈 거냐? 안 그렇습니다. 안 그래요. 그래서 좀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내년 상반기에 허러지르는 상승이 온다고 보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 봐. 시간이
굉장히 많이 오바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슬들, 이를테면 뭐 수치, 통계, 다양한 자료들을 잘 꿰어서 투자의 아이디어 정말 많이 주셨네요. 이 종목 이야기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이야기까지 예시로도 들어주셨습니다. 동학개미의 스승님 명불허전 강의였습니다. 박세익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